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속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의 미라클 마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고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입니다. 안전하고 부유한 동네라서 그런지 작은 절도 사건조차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 사고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이곳에 40대 한국인 송병철 씨는 그의 아내 송지연 씨와 5살의 아들 진우 군, 2살의 아들 네이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혼자 도매 의류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부를 축적한 존경받는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 활동도 열심히 했죠. 사업이 더 안정화되면서 아내 송지연 씨는 양육에 전담하며 남편을 외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급격하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그녀는 남편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이었죠. 아내도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지연 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본 건 56세의 한국인 여성 민은식 씨였습니다. 보모인 거죠. 그리고 종종 아이들의 할머니 코스모스 창이 막내 네이선을 돌봐주기도 했고요. 2003년 5월 5일 오전 11시 할머니 코스모스는 손자를 보기 위해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네이선을 볼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딸의 아파트 402호 문 앞에 섰죠. 그런데 그녀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 은식 씨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갸우뚱했습니다. 보모인 은식 씨는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일이 있어서 만약 늦게 온다고 해도 미리 연락을 줬고요. 그리고 은식 씨가 못 오더라도 딸이 전화 와서 네이선을 좀 봐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코스모스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죠. 그리고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사용해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욕실 문틈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그곳으로 가서 노크를 해봤죠? 그런데 인기척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순간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딸 송지연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벽에 기대어서 사망해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목은 결박이 되어 있었고 입은 박스 테이프로 막혀 있었죠. 심지어 욕조 안에는 싸늘한 시신이 된 막내 아들 네이선과 보모 은식 씨가 함께 누워 있었고요. 코스모스의 비명소리로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그들은 곧장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이어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있는 작은 욕실로 향했고 곧 차갑게 식어버린 세 사람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 피해자 모두 근거리에서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어요. 특히 아들 네이선은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해서 척추가 절단된 상태였죠.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송지연 씨의 입과 손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 안쪽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범인이 사용한 라텍스 장갑의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라텍스 장갑을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을 했죠. 송지연 씨에게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 테이프와 라텍스 끝부분이 붙어서 뜯어졌던 걸로요. 다행히 라텍스에는 신원 미상의 DNA가 남아있었기에 범인을 찾아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일단 경찰들은 이 사실을 극비에 붙였어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숨겨둔 비장의 카드로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범인이 강제로 집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요. 뭔가를 훔쳐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보통 돈을 훔쳐간다던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던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죠. 집 열쇠는 피해자인 송지연 씨가 가지고 있었고 협탁 위에 놓여있던 보석도 3만 달러의 수표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지연 씨에게서 구찌 시계와 금반지도 함께 발견이 되었어요. 이건 확실히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이 발견된 욕실, 이곳 외에는 어디에도 혈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수상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의문에 경찰은 남편 병철 씨를 주목했습니다. 경찰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일단 가장 손쉽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였기도 했고, 병철 씨의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둘 사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불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의 시선이 병철 씨에게 집중된 5월 13일 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 편지가 도착한 후 경찰들은 더더욱 병철 씨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익명으로 적힌 편지에는 병철 씨, 그 사람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는 여자친구를 지난달에 뉴욕으로 보냈고 그녀는 7월에 다시 돌아와요. 송 사장은 그의 와이프에게 벗어나려고 한국에서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경찰은 이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 곧장 추격을 했죠. 하지만 이 제보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편지 속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편지 속 내용에서 첫 번째 줄, 바람을 폈다는 내용은 진실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사실 자신의 회사에서 한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도 자신의 DNA를 전달을 했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진실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상한 점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단 이게 타이핑으로 친 건데 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대문자로만 쓰여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소문자로만 쓰여져 있고 폰트체도 각각 달랐어요. 조사 결과 대문자로 쓰여진 부분만 따로 타이핑을 쳐서 원래 원본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 위에 붙여서 다시 복사한 복사본이었어요. 콜라주한 거죠. 제일 위쪽에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만 원본,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타이핑을 쳐서 붙여 넣은 겁니다. 이상하죠? 병철 씨가 용의자라고 확신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던 경찰은 며칠 뒤에 새로운 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병철 씨의 입을 막았던 박스 테이프 끈끈이의 반대쪽에 신원 미상의 지문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곧장 지문 감식 결과 DNA 검사를 실시한 곳 6곳 중에서 3군데에서 병철 씨로 밝혀졌고 나머지 3곳에서는 이 지문만으로는 병철 씨임을 확인할 수 없다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한번 미국 최고의 포렌식 업체에 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결과는 불일치. 당시만 해도 경찰이 남편 병철 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일치한다는 DNA 검사는 편향적인 결론으로 나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수사관이 검시자에게 우리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 병철 씨가 범인인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실제 검시자는 편견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편향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의심은 병철 씨에게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화학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런 화학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총을 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날 어디서 뭐 했어? 그러자 병철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일했죠. 새로운 의류 때문에 공장을 왔다 갔다 했고 사무실에 갔다가 직원들과 3시부터는 함께 좋은 물건이 있나 보러 다녔어요. 이에 직원들은 사실이라면서 사장님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는 너무나도 확실했죠. 그래도 경찰의 의심은 계속되었어요. 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그가 아내와 아들을 해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죠. 그런데 병철 씨 사업장에서도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또 경찰들이 지켜본 그의 모습은 애통함에 잠긴 아버지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검은 옷을 입고 가족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홀로 무덤에 앉아 죽은 아이에게 말을 걸고 집으로 돌아오고 반복이었어요.
가족을 잃을 상황 속 살아남은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청한 전화 내용도 삶을 한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어요. 2009년 경찰은 갑작스럽게 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병철 씨 가족의 이웃이었던 로빈 조라는 한인 남성이었어요. 로빈은 사건 당시 병철 씨와 같은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영어 실력도 뛰어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는 이 신뢰를 이용해서 투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진짜 부자가 될 것만 같고 신뢰감 이미지가 100%니까 너도 나도 투자에 관심이 생겼죠. 자, 그런데 로빈 이 사람 알아보니까 사실 금융 자격증조차 없는 사기꾼이에요. 그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4%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혹을 했고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사실 그의 사업은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 수법이 흔히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는데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인 거죠. 예를 들면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배당해 줍니다. 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그럼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 좋네 하면서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게 해요. 그러면 최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처음 투자한 사람에게 일부만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 후에 돈이 많이 생기면 그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2003년 로빈은 하나 약 30억 원의 돈을 사기친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사기 금액과는 달리 로빈의 형량은 한없이 악했어요. 그는 겨우 5년의 보호관찰만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때 로빈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신의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은 겁니다. 아마 경찰들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 DNA를 등록을 해놓으면 미제 사건이나 범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혐의가 있던 없던 등록을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거고요. 그런데 사건 당시 경찰들은 범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빈은 자신의 흔적을 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등록을 한 거죠. 그의 집행유예 5년이 끝난 후 2008년 공식으로 그의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었고 송지현 씨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이 로빈의 DNA가 일치한다고 뜬 겁니다. 경찰들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에게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신문을 요청했죠. 그리고는 사건 당시에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신문할 예정을 하면서 로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에게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물었고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더듬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보자. 그날 오전 11시 30분쯤에 치과에 갔던 것 같아요. 진료 보고 나와서 우체국도 갔고요. 그리고 TJ라는 상점에서 골프화도 좀 구경했어요. 제가 요즘에 골프에 좀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는 자동차 보험료 납부 때문에 보험사에도 잠깐 들렸네요. 그 길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 실수로 콜라를 옷에 다 쏟은 거 있죠. 그래서 오후 한 2시쯤에 별수 없이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친구 사무실 가서 카드놀이 하고 한 오후 7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셨나요? 이 사건 한 달 전도 아닌 무려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로빈은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리바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찰들의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경찰들은 다시 한번 로빈을 떠보기 시작했죠. 혹시 너 비닐 장갑 같은 거 사용한 적 있어? 지금 말고 예전에.
경찰의 물음에 로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집 청소할 때랑 차 청소할 때 꼈죠. 아, 그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거. 라텍스 장갑 같은 거요. 로빈의 입에서 무심코 라텍스 장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경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라텍스 장갑은 사건의 관계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빈이 정확히 라텍스 장갑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신문이 끝난 후의 행동도 굉장히 수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하는 거죠. 경찰 신문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라나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들은 로빈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로빈이 여행 중에 신문지로 감싼 무언가를 여러 군데 나눠서 버린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뭐 버리고 몇 킬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뭐 버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입니다. 경찰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로빈이 버린 쓰레기들을 모두 수집했죠. 신문지에 쌓여있던 물건의 정체는 놀랍게도 38구경 실탄 5발이었습니다. 송지현 씨와 내희선, 은선 씨를 살해한 총과 같은 종류였어요. 2009년 로빈 조를 범인으로 몰았지만 DNA 신빙성과 로빈의 범행 부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사건은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2년 5월에 재판대에 올라갔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경찰들은 로빈의 살해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빈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 검찰은 로빈의 살해 동기가 돈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당시 그는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빚도촉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로빈이 병철 씨 가족의 집을 도둑질한 후 목격자인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요. 그러나 경찰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수사 초기 현장에서 없어진 금품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경찰들은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언을 했었죠. 그렇기에 로빈의 살해 동기와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범행 동기가 모호하면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이로 인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들은 큰 혼란을 느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로빈이 왜 살해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중요했습니다. 살인자의 장갑에 로빈의 DNA가 발견된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로빈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모든 항소들은 기각이 되었어요. 9년 만에 해결된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순간에 아들과 아내를 잃고 살인자로 누명을 쓴 병철 씨가 아닐까요? 그는 아직도 첫째 아들에게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은 그의 삶에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소문, 의심스러운 시선, 무심한 말들 속에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는데요. 누구보다 무고했음에도 경찰과 사람들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병철 씨는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를 용의자로 몰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찰의 무능력한 판단이 피해자 가족을 2번 죽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만약 그때라도 병철 씨가 아닌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시선을 돌렸더라면 2배의 상처는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사건은 범인도 그렇지만 피해자 편에 서야 할 경찰들에게 더 화가 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2007년 7월 9일 오전 8시
경기도 안양시 사설 환전소에 일하는 25살 여직원 임씨는 평소처럼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일찍부터 첫 번째 고객이 들어왔는데요. 고객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헬멧을 쓴 상태였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지 않고 환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죠. 그런데 그 사이 이번엔 두 번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왠진 모르겠지만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날 환전소 사장님 박 씨에게도 유별난 아침이었죠. 그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인근 카센터를 찾으면서 출근이 늦어졌고 그걸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임 씨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 50분, 수리를 마친 박 씨는 환전소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직원 임 씨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상한 생각에 환전소 안쪽, 그러니까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원 임 씨가 사장 책상 아래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숨은 멎은 상태였죠. 또 금고가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1억 8,500만 원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박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 임 씨의 양 손목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었고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참혹한 것은 그녀의 상태였는데 임 씨의 목에는 오른쪽 귀 밑에서 시작해 목 중간까지 길이 14cm가 넘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동맥, 경정맥, 기도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뼈까지 손상되었죠. 부검이마저 이토록 깊은 상처는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고 덧붙여서 몇 초 안에 숨을 거두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상처의 형태로 봐서 범인이 뒤에서 임 씨의 머리를 고정하고 흉기로 목을 그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른손잡이였다면 피해자의 왼쪽 귀 밑에서부터 상처가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임 씨는 한 손에 수화기를 쥐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당황한 범인이 그녀를 죽였던 걸까요? 하지만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만약 범인이 신고 장면을 목격했더라면 그는 본능적으로 전화기 본체에 다시 올려뒀을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통화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수화기를 계속 쥐게 한 채 살인을 자행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또 전화를 막기 위해 저지른 공격이라기엔 상처의 형태가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확실히 피해자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범인은 분명 안정되게 피해자를 제압한 후 확실하게 목을 그었어요. 현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또 있었습니다. 금고의 손잡이에 매달려 있던 케이블 타이. 이는 임 씨의 손목을 결박한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에 임 씨의 손목을 금고 손잡이에 묶었다는 것을 암시했죠. 아무래도 금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임 씨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임 씨는 끝내 금고 앞이 아닌 책상 밑에서 그것도 수화기를 쥐고 있는 채 발견된 걸까요? 이에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손에 전화기를 쥐어줬을 거라 추측했어요. 왜냐하면 우발적인 범행처럼 현장을 꾸며내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이렇게 반항을 하면 언제든지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고의로 피해자를 처형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범인이 상당히 악랄하고 잔혹한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장은 사무실을 밀집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돈을 다루는 환전소 특성상 사무실 안에도 CCTV가 있었죠. 경찰은 곧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문한 이날의 첫 번째 손님, 그리고 뒤이어서 방문한 두 번째 손님. 두 명이 공범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강도로 돌변해 임씨를 제압했고 그녀를 살해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범인 둘은 꽤나 치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전에 CCTV 위치까지 파악한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움직였고 심지어 범행 후에도 들어갈 때처럼 시간차를 두고 따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원래라면 직원 임씨가 출근하고 얼마 후 사장 박씨가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범인들은 이것마저 예상한 듯 유유히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일부러 박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출근을 지연시켰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환전소는 물론 사장 박씨의 집 주변으로 수상한 인물들을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전 실장이라고 불리는 남성. 그가 박씨의 타이어를 펑크낸 사실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전 실장은 사건 당일 환전소에 침입한 범인은 아니었어요. 경찰은 그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자 전 실장이 사건 전후로 몇 개의 공통된 번호와 수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헬멧을 쓰고 있던 범인이 작성한 서류가 발견되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쪽지문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즉각 분석에 들어갔죠? 그 결과 헬멧을 쓴 범인의 정체는 1972년생 김성곤으로 확인되었고 그 뒤에 현장을 침입한 나머지 한 명은 1969년생 김종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전 실장을 더해서 범인은 3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시에 경찰이 활용한 것은 통신 기록.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범행 후 현장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지국을 통해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범행 직후 김성곤과 김종석은 안양 환전소를 떠나 함께 이동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2명이 이들을 따랐는데 전 실장과 미상의 한 명이었어요. 넷은 다른 누군가가 있는 인천의 한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총 5대의 전화기가 한 기지국에 모였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일당들의 나머지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드러난 다른 용의자는 1966년생 최세용. 통신기록 분석 결과 그는 직접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4명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즉,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세용의 동생 최씨가 사건 당일 스타레스 차량으로 운전수 역할을 했죠. 전 실장은 박 사장의 미행을, 나머지 김성곤과 김종석이 환전소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즉각 전국적으로 이 5명의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았는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사건으로부터 6년 후인 2013년에 풀리게 됩니다. 그에 앞서 잠시 다른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년 후인 2008년부터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이 그곳에 놀러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강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범인들은 인터넷 여행 사이트에서 동행을 구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후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 같은 차량에 타고 돌변해 구타 후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을 협박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했고 큰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둘러대 직접 돈을 송금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피해자 중 이들의 손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사조차 모르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 사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 금사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 또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수차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 영화 범죄도시 2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아 한국에 귀국한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마침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소지품 중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지문의 소유자는 최세용.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세용을 비롯해 직접 환전소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김성곤과 김종석 또한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추리는 완벽하게 들이맞았어요. 실제로 이들은 사건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그곳에서 수십 건의 한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납치 강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살인이 무려 5건, 납치 강도는 16건, 피해 액수가 6억 5천여만 원에 달했죠. 주요 일당은 최세용, 김성곤, 김종석, 그 외에도 필리핀 현지에서 행동대장, 수거측 같은 여러 명의 공범들을 거느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필리핀 살인기업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이 이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한국 경찰은 이들을 잡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 김성곤이 필리핀에서 검거되었고 김종석 또한 2012년 10월 8일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석은 얼마 후에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사이 2013년 5월 1일 한국에 머물고 있던 전 실장과 최 씨의 동생이 체포되었고 마침내 2013년 10월 16일 이들의 우두머리 최세용이 태국에서 도피 중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이어 2015년 5월에는 필리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범인 김성곤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요. 죽은 김종석을 제외하고 환전소 살인사건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된 것입니다. 이어진 조사를 통해 이들이 환전소 강도살인을 모의한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최세용과 사망한 김종석은 과거 일본에서 제일교포 자산가 할머니를 상대로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때 훔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억 원 상당이라고 해요. 이들은 엔화를 갖고 들어온 후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안양 환전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돈을 노리고 강도를 계획했던 거죠. 일본, 한국, 필리핀,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었습니다. 최세용은 환전소 강도 사건을 모의한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 임씨를 살해한 거는 김종석과 김성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김성곤과 김종석 중 누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질렀냐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미 죽은 김종석은 말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김성곤은 재판에서 임씨를 살해한 범인은 김종석이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성곤의 강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거기에 그동안 필리핀에서 저지른 강도 살인과 수십 건의 납치 강도에 연루된 혐의도 모두 더해졌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한편 최세용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에서는 강도치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김성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현지에서 벌어진 2건의 강도살인과 여러 건의 납치 강도 혐의를 주도한 것이 인정돼 최종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그가 환전소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2006년부터 가정집을 돌면서 7건의 특수 강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악질이네요. 그렇다면 죽은 김종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운전자였던 최 씨와 미행과 망보는 역할을 했던 전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근데 더 웃긴 게 전 씨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일당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 필리핀에 있는 최세용 일당에게 보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인 사업가에게 접근해서 필리핀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식으로 꼬드기는 수법이었죠. 실제로 최세용 일당은 범행 초기 전 씨가 물어다주는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아예 필리핀 여행객들을 상대로 수법을 바꾼 정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 씨의 직접적인 강도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범죄에 가담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전 씨는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이송한 국외 이송유인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철저히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이용한 범인들. 이들의 악랄한 범죄는 인간이 아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 그 어떠한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